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창원에 남아있는 삼국악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제 음악에 대한 건데요. 사실 저도 음악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물건을 통해서 당시의 악기, 좀 음악,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을 조금 복원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음악을 알기 전에 먼저 예약 사상을 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게 뭔가 단순한 뮤직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고대 동아시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는 바로 동아시아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심축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특히나 통일 정권이 등장하면 중국은 반드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정학적 구도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나라가 한 제국이 들어서면 고조선이 한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또 수와 당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가 들어서면 고구려가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이처럼 중국은 반드시 통일 왕조가 서면 자기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변에 위치하는 삼국이나 일본, 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통교를 하면서 이 동아시아 세계 안에서 선진적인 문화와 중국의 이러한 지배 제도를 받아들여 가면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던 거죠. 근데 이 중국에서는 통치 시스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자백가 중에서도 통치 시스템에 가장 잘 맞는 게 바로 유교잖아요. 근데 유교 안에서도 뭐 공자님은 인을 가장 중요시하나 맹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 유교가 통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집안에서 가장은 가장답고, 집안에서 형님은 형님답고, 또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이게 바로 이제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다. 예는 곧 질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에 대한 개념을 주변 나라들도 중국과 국제관계를 계속 맺으려고 한다면 이 예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중국이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라고 하는 예제를 이제 수용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예는 예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예에는 악이 따라갑니다. 이 악은 이제 뮤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뭐 바이블 중에 오경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뭐냐? 바로 효입니다. 효. 충효. 그러니까 유학에서 이제 특히 이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춤이 아니고 효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효를 다해야 이게 밖으로 나아가서 춤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근간은 효입니다. 그래서 강상해제, 바로 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선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용서 못하는 게, 다른 난잡한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되지만 불효는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교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게 바로 효경인데, 효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군주가 윗자리에 안정되고 이제 백성은 아래에 있어서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는 예절이 가장 좋다. 예가 가장 백성을 다스리는데 좋은 통치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태폐한 풍속을 고치고자 한다면 음악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보다 더 좋은 건 악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덕을 가지고 있는 군자는 예로 다스린 게 아니고요, 악으로 다스린다. 그래야 태평성세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유교 국가의 이제 근본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통치자들은, 고수들은 바로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합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고자 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 음악은 어떤 이치에 있느냐? 중국의 뭐 그러니까 주나라 때나 뭐 이렇게 상나라 때 그 청동기들 보면 주로 음악 계통의 악기류가 되게 많습니다. 청동기에. 이 악기나 또는 이제 뭐 술과 관련된 뭐 술 주전자, 술잔 이런 청동기들이 많은데 이게 다 제사와 관련돼 있거든요. 음악이든 뭐 술이든 이건 다 제사와 관련다. 제사는 곧 정치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은 의례와 제사를 진행하는데 절도를 부여하고 또 동시에 음향을 조절을 합니다. 세상이 편하려면 음향이 균형돼야 돼요. 양이 세거나 뭐 음이 세거나 한쪽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음향이 이렇게 딱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황제가 주재하는 천지의 우주의 조화를 오로지 악만이 이거를 균형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음악을 아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아악을 나중에는 우리는 이제 궁중음악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국가를 이제 다스릴 때 두 가지로 다스립니다. 법과 예. 법은 법도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법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법만으로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로 법을 대신해서 예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과 예는 항상 한 세트로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에 법전을 편찬을 하게 되면 예서도 같이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법전 그럼 율령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율령이 편찬되면 반드시 똑같이 얼마 안 있어서 예서도 같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조들은 한나라 때부터 해서 역대 왕조들은 법전을 편찬하고 나서 이렇게 예서를 편찬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서로는 백간이, 조이, 직이, 의주 이런 예서들이 편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법전은 주로 이제 유목민족,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민족들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특히 예를 들어 북이라든지 선비족이 들어와서 정권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민족이 중국의 국가를 세울 때 이런 나라에서 법률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이민족이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려면 법으로 때려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시황 때부터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발전하는 것은 오히려 선비 정권에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수나라가 바로 선비 정권의 계통을 이어서 38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한 이래로 중국은 계속 분란 상태가 되거든요. 분란 상태가 되고 이게 하나로 다시 뭉치는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바로 이 수나라가 한 380년 만에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의 왕실은 바로 이제 이 선비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나라에 와서 이 법전이 가장 완성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나라가 얼마 못 가죠. 589년에 성립이 되어서 618년에 멸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당나라로 이어지는데 수양제하고 당나라 고조 이어는 사촌가입니다. 사촌가. 다 같은 집안. 다 선비계통입니다. 선비계통.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당현종이 며느리 양귀비랑 이제 살림 차리는 것도 저렇게 북방의 이민족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유교 한족이었으면 그게 언감생심 그게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이제 그처럼 하여튼 그 수당대, 그러니까 수나라와 당은 엄연히 다른 왕조이긴 하지만 중국사에서는 그냥 수당 제국이라고 같이 이렇게 통칭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좀 시스템 자체가 두 개가 거의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 제국에 와서 이 법률, 이 법전 이게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수왕조 때 강도집례라고 하는 예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강도집례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예서들을 총집합한 겁니다. 이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예서였다. 자, 그리고 나서 당나라 때가 되면 당태종 때는 정관례, 또 당고종 때는 형경례, 당현종 때는 대당 개원례, 이러한 예서들을 이렇게 계속 편찬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서가 편찬됐다는 말은 앞서 같이 법전이 편찬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나라 때도 율령이 편찬되고 당나라 때도 태종, 고종, 현종 이때 이렇게 율령이 같이 편찬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예서는 바로 당현종 때 만들어진 대당 개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제라든지 예약사상이라든지 이건 국가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 법전과 법제와 예약사상을 겪게 된단 말이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나라로 도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전이든 예약사상이든 이거는 중국의 1000년이 넘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법제와 예약사상을 한꺼번에 냉큼 삼키면 이걸 소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은 이거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단계적, 점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외국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은 5세기 때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나서는 사신을 파견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데 교류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600년이 되어서야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수가 종속하는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을 합니다. 이걸 이제 견수사라고 합니다. 견수사는 수에 파견하는 사신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견당사는 당에 파견하는 사신단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수의 입장에서는 수는 외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이 5세기 때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때 파견한 그 중국 측 왕조는 남조 측입니다. 송나라. 그러니까 남조 측에서는 백제를 통해 가지고 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수는 북조 계통을 이어받은 왕조란 말이죠. 외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나라도 당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렇게 동쪽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외국 사신에 대해서 외국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신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 편에 배세청이라고 하는 중국 사신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이 일본에 온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배세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 추고천왕 때 이제 견수사를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서에 외국전이 만들어지고 외국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쁜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실려 있냐면 외국전에 따르면 이 신라와 백제가 외국을 대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외국의 물건,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외국에 막 바쳐가며 존경하고 통교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국 사신이 가서 이런 식으로 떠벌렸겠죠.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대국 관념이 일본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다 수나라 때부터 이미 이 동아시아 사회가 인정을 했어. 외국은 대국이야. 대국 대접을 국제사회에서 받았어. 이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수와 처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이제 외교를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 수의 요청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복도 입고 가야 되고,
뭐 이제 국서도 이제 한문으로 제대로 된 국서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이런 우간제, 막 이러한 예와 관련된 이런 외교 의례와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외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음악도 이런 음악에 대한 것도 이때 이 추고천왕 때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어떤 만들어지게 수입이 약에 대한 수입이 이루어지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진정한 음악 제도 또는 의학 사상이라고 하는 중국의 의학 사상은 한참 후대인 나라 시대 후반이나 해안 시대가 돼서야 중국의 의학 사상을 일본이 이해합니다. 아직 추고천왕 때 수와 교류할 때는 중국의 이런 깊은 뜻을 아직은 이해하는 수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율령 법전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율령은 율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율령 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은 현법이고요. 영은 행정법이고 격은 개정법이고 식은 시행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령을 편찬했다 이 말은 율령 격식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리고 중국에서는 율령 격식이 다 갖추고 그리고 거기에 예제도 같이 갖추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은 처음에 중국의 율령을 받아들일 때 율령만 가져옵니다. 근데 율도 안 가져요. 처음에 영만 가져옵니다. 행정법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율은 형사법은 형벌법은 관습법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조선의 8조법 같은 이처럼 그 풍토에 맞는 고유한 법이 있기 때문에 형법은 처음부터 중국 걸 가져오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벌은요, 중국의 형법은 너무 엄해요. 외국의 형법에 비해서 중국 형법은 너무 엄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고구려백제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령을 받아들일 때 율을 못 받아들여요. 먼저 행정법만 받아들입니다. 율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간수법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중국의 이제 율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처럼 외국도 필요한 것만 이제 가져옵니다. 자, 이게 율령 격식과 예서가 다 갖추어지는 것은 해안 시대에 와서야 가능하다. 자, 그럼 예가 무엇이냐? 중국에서 말한 예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들 유교의 예는 오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례, 흉례, 빈례, 군례, 가례, 이 5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게 개인에 관한 예이고, 어떤 거는 국가에 관한 예이고,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례 같은 경우는 관원에, 그러니까 성인식과 혼례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개인의 아주 프라이빗한 건데 오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종묘제사, 이건 국가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오례가 악하고 결합을 하면 뭐 궁중의례악, 뭐 종묘제례악, 뭐 관원상제악, 뭐 이런 악으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외국은 이 종묘사직이 없습니다. 우리 종묘 있죠. 우리나라 종묘가 있죠. 사직 있죠. 우리 광주에도 사직공원 있잖아요. 사직을 모시는. 그래서 종묘는 이제 왕들의 조상들, 입회, 신의를 모시는 곳이고, 사당이죠. 일종 사당이죠. 사직은, 사는 바로 토지의 신이고, 직은 곡식의 신이죠. 그런데 이게 종묘사직 그러면 이제 국가, 막 이렇게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일본은 종묘사직이 필요 없다. 왜냐? 천황이 종묘사직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자 죽어서도 신인 거죠. 천황은 신이에요. 그래서 종묘사직이 없다. 그러니까 종묘제례악 이런 거 종묘제사 필요 없다.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묘사직에 제사하는 이런 흉내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묘제례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례 중에서도 중국하고 교류를 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예는 바로 이제 외교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질서죠. 그래서 빈내를 가장 먼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내와 관련된 이제 궁중의례 음악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일본.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악은 궁정의례 음악입니다. 궁중의례 음악. 중국도 궁중의례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정묘제례와 관련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정묘제례악이죠, 악이. 근데 일본의 악은 이 정묘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묘제례악이 아닙니다. 다른 유의, 오히려 빈내와 관련된 그런 궁중의례 음악이 그러니까 아와카가 된 겁니다. 자, 일본은 그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프라이드가 있느냐? 원래는 그 동아시아 안에서 항상 문명의 중심, 가장 선진된 지역은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일본은 가장 변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넘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일본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이런 일본, 후진적인 일본이 갑자기 7세기 후반에 중국화가 됩니다. 당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내요. 고대 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고대 국가가 뭐냐? 바로 율령으로 국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율령 국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율령 국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일본이 자랑하는 하나예요.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에도 시대. 일본이 섬나라, 그냥 조그만 그 외인들이 사는 뭐 이런 나라의 섬나라였는데 동아시아 안에서 중국을 제치고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런 그 프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대에서는 바로 이 율령을 만들어서 편찬해서 당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또 메이지를 통해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국으로 성장한다. 이게 거의 뭐랄까요? 그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또 동시에 또 통치 시스템 자체가 고대 강력한 전제 군주제, 천황제이거든요. 근대 일본의 근대 천황주의. 이게 다 맞물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고대에는 특히 이제 8세기가 되면 일본은 바로 율령 체제를 이제 갖추고 율령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통치해 가는데 이제 이 율령 체제 안에 아악을 간장하는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아악류죠.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의 아악은 궁중의례 음악인데 일본의 아악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악의 뜻은 예약 사상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아정한 음악. 아정한 음악은 우아하고 아주 깨끗한 순수한 음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아악은 황제가 행차할 때 천지 제사나 종묘 제사 또는 모든 관리들을 쫙 모아놓고 설날에 일종의 의례를 하는 온회 의례 뭐 이럴 때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레파토리를 보면 대체로 권력의 유래를 노래나 춤으로 막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아악도 이렇게 뭔가 우아한 것 같기는 해요. 우아한 것 같은데 이제 궁중 음악 자체가 그렇게 이제 우아하고 고상한 이제 이런 음악이라는 거죠. 근데 일본의 아악은 중국의 순수한 이런 아악이 아니고 그냥 중국의 형식만 가져온 그러한 아악입니다. 내용을 보면 산악계통의 무악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서커스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은 중앙아시아에서 오는데요. 오늘날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렇게 그 여행하는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춤추고 막 악기들 막 연주하고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빙글빙글 막 돌면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뭐 음악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무희들이 춤을 추고 뭐 또 서커스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이걸 이제 산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 그러면 우리가 궁중제례악,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무희들이 나와서 춤도 추긴 하지만 이 춤은 굉장히 고상한 춤이에요. 뭐 8일무라고 해서 권력의 이렇게 유래를 설명하는 천자만이 출 수 있는 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음악 그냥 음악으로 돼 있어요. 뮤직으로만 돼 있어요. 악이. 그런데 일본의 악은 춤이 이주다. 춤하고 악기가 그러니까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춤과 다양한 그러니까 볼거리를 선사하는 그런 음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나 삼국의 우리나라의 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악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그러면 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악은요, 일본의 아주 전통적인, 일본에서 기원된, 그러니까 일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음악이 있고요. 외래에서 들어온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래 음악이 무슨 음악이냐면 상국악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악이 일본에 일찍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합쳐져서 나중에 이제 악이 되는 겁니다. 자, 일본 서기를 보면요, 신라 음악으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기사가 윤공천왕 42년조입니다. 윤공천왕 앞에 천왕이 이제 반정천왕인데, 이 반정천왕이 죽고 나서 이 반정천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신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 안에 80여 명의 악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료를 정말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걸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80여 명으로 이루어진 이 종종 악인, 이게 신라 음악의 실체가 사실 여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다음 기사로는 이제 고구려입니다. 일본과 고구려는 지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구려와 일본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건 언제냐? 6세기 후반 때. 6세기 후반. 그러니까 수나라의 등장이 고구려에게는 엄청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 배후의 외라고 하는 세력과 고구려가 이제 어떤 연합정선을 이렇게 맺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세기 후반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먼저 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수가 등장할 때 고구려는 수와 문제 때 한 번, 그리고 수양제 때 몇 번이죠? 세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싸우죠. 자, 특히 이제 618년에 이 고구려가 이제 수양제와 이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다 이제 첫 번째 문제 때는 제대로 싸우진 않았고요. 수양제 때는 다 승리를 하죠. 고구려가. 그래서 618년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이제 수 병사들로부터 이제 노획물을 얻습니다. 이게 군대악이죠. 군악이죠, 군악. 군대의 사기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 군악이 필요합니다. 이 군제는 바로 이제 군례라고 해서 이건 오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뺏은 게 보통 타악기죠. 우리가 군대 치악대 같은 걸 보면 다 타악기거든요. 뭐 치타대 같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북이나 이제 피리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고구려 음악이냐? 이건 고구려 음악이라기보다는 당나라의 군대악을 뺏어다가 이제 외에다 준 건데 이걸 고구려 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렇지만 뭔가 고구려 악에 대한 어떤 그 정보는 이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백제는 467년에 백제에서 도망온 귀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금을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귀신이어서 조금 그러시지만 귀할 귀자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는 백제에서 일본으로 도망온 귀신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오국인이래요. 오국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중국의 남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남조인이 백제에서 살고 있다가 5세기 때 후반에
외로 들어간다?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 그냥 오고 그러면 그냥 중국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낭낭계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많은 낭낭이 멸망하고 많은 낭낭계 한인들이 백제로 많이 이민을 가거든요. 그리고 또 백제로 이민을 간 이런 낭낭계 이 한인들이 또 일본으로 많이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낭낭계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근초고왕 이래 백제의 거점지배, 그러니까 근초고왕 이래 이 전라남도 요 일대를 영역 지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제 사시는 분들은 근초고왕 때 그냥 마을 지역까지 다 영역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오국인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라고 하는 건 남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한 저는 마한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져간 악기가 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은 바로 이제 남조의 대표적인 악기인 쟁이거든요. 쟁인데 이 쟁은 한반도로 들어와서 고구려에서는 현금이 되고 검은고가 되고 이제 백제에 와서는 백제쟁이 되고 그리고 마한에 들어와서는 오금 또는 한금이 된다. 또 가야에 가서는 가야금이 되는 것.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이 귀신이 가지고 온 이 오금이라고 하는 게 한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한금은 어떤 한금이냐? 우리 한국 할 때 한자를 써요. 나라 한자를 쓰고 이제 가야금 금자를 쓰는데 일본의 법전이 있습니다. 고대 법전. 그게 이제 그 법전의 주석서를 다 모아놓은 책이 영지패라는 책인데 거기에 일본의 최초의 율령, 대보율령의 주석서가 여기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 주석서가 이제 고기라고 하는 주석서인데 그 고기가 73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항료의 관리였던 이제 대속이라는 인물인데 대속이라는 관리인데 오하리노 키요타리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730년대에 아항료에 있었던 음악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주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요. 거기에서 한금이 나옵니다. 한금. 근데 한금을 뭐라고 표현을 또 해놓냐면 대리수고라고 합니다. 대리수고. 이 대리수고는요, 일본어로 읽으면 다리스코라고 있습니다. 다리스코. 또는 다리시코. 또, 좀 시대는 좀 떨어지나. 848년에 이제 일본 정부의 문서인데, 여기에서도 백제의 한금을 다리지고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어로 읽으면 다리시코입니다. 다리시코. 그러니까 다리시코의 시는 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수로 돼 있고 여기는 지로 돼 있지만 음가는 시입니다. 음가는 시. 근데 고대 일본어에서 시는요 오늘날 일본어의 노에 해당됩니다. 뭐뭐의 연결형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리의 다리금이라고 말합니다. 다리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금을 왜 가야금이라고 하느냐? 가야금이 또는 가야꼬라고 하잖아요. 가야꼬. 가야의 금이라는 거죠. 가야꼬. 그래서 아마 다리시코는 다리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리꼬에 해당되는 거죠. 다리의 금. 다리꼬. 그럼 다리가 어디냐? 다리가 어디냐?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다리. 다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본서기 이제 개체처나 육년조에 유명한 임나사연 활양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임나사연이 그러니까 일본이 백제가 이 임나사연 땅을 자기한테 주라라고 해서 일본이 이 백제사연 임나사연 이 땅을 백제에게 줬다. 이렇게 기소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왜곡되어 있는 건 한데, 이 왜곡된 기사이긴 한데, 그럼 이 있는 사연이 어디냐? 연구자가 다 다릅니다만은, 여기 이제 상다리, 하다리, 사타모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 이 다리를 뭐,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뭐 섬진강, 이 수계, 예. 요게, 요 일대가 뭐 이제 다리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소수파 있고,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의 이제 유명한 임나 일본부를 주장했던 스에마츠 야스카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동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지역법 비정에는 동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리 지역은 좀 넓어요. 섬진강 지역이 아니고요. 이 스에마츠가 생각하는 이 다리는 한평, 한평, 나주, 광주, 담양, 요 일대, 예. 서해안, 예. 서남해안의 북부 지역, 요 일대를 다리라고 비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리, 우리 이 지역이 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악기가 바로 다리꼬다, 다리꼬. 그래서 이제 일본에 전해져서 한금이 되는 거고, 한금이 바로 다리시고, 뭐 대리수고, 이제 다리지고라고 나오는데, 이게 일본 음악 안으로 악 음악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한금은, 원래 한금을 그대로 읽으면 가라꼬예요, 가라꼬. 한자를 카라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카라꼬면 가야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한금을 가라꼬라고 하지 않고 다리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한금은 마한. 그래서 다리꼬는 다 마한의 악기를 의미한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금은 마한이 백제왕조에 이제 저는 이제 마한이 이제 이 백제의 이제 영역에 들어가게 된 시기는 동성왕대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백제왕조의 5세기 후반 딱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복종의례 표시로 이런 마한의 악기, 귀신이 전래한 일본에 이제 전래한 이 오금을 백제 왕실에 바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 비슷한 사례로 또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르의 가야금입니다. 우르는 원래 대가야 출신이죠. 근데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할 때 우르기 가야금을 신라에 바칩니다. 그 우륵 12곡 라고 하는 곡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음악을 바치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가야가 신라에 복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안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기제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고대 음악 안에는. 그래서 음악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체. 그래서 음악의 악기, 음악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네 나라한테 복종할 거야. 축복이 될 거야.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금은 바로 마한의 다리꼬이고 다리꼬가 이제 백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백제 음악의 하나의 장르로 들어가게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일본에 전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이 사진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이제 광산구 신창동 저습지 유적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제 현악기가 출토되었어요. 그래서 추정연대는 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경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인 거죠. 그래서 이 현악기는 벚나무를 온목을 깎아가지고 만든 악기고 줄은 10줄의 현악기라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거는 6줄이죠. 가야금은 12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신창동에서 나온 이 현악기가 바로 다리꼬가 아니겠냐. 10줄의 다리꼬. 그래서 만약에 다리꼬를 복원한다면
10줄의 몸통이 이렇게 울림통이 있는 가야금 비슷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본에 들어간 백제 음악은 다리꼬였어요. 근데 이 다리꼬는 사실은 마한의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백제의 음악은 뭐냐? 일본에 들어간 백제의 음악은 뭐냐? 그건 이제 흑명천왕 때 들어가는 음악입니다. 554년에 백제가 오경박사, 승려, 그리고 역박사, 역은 이제 그 역경이죠. 역경의 그 박사고요. 그리고 역박사는 이제 캘린더, 이제 그 천체와 관련된 이런 역박사죠. 의박사, 채학사 등과 함께 악인, 시덕 삼금, 개덕 기마차, 개덕 진노, 대덕 진타를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 악이 불교와 관련된 인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쪽에 선진문물로서 이 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백제의 악은 어떤 악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수서 백제전에 따르면 백제에는 승리가 있고 절과 탑이 많다. 그리고 이어서 백제 악기로 고각, 공후, 쟁, 저, 호적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음악이 이 부분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부분에 연결되어서 왜 백제 음악이 병기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백제 음악이 약간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명천왕 때 일본에 전해진 이 백제 악인들은 불교학의 전문 악사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제 관품을 갖고 있었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러한 악사들이었습니다. 또 추고천왕 때 612년입니다. 미마지라고 하는 인물이 백제인이 일본의 기약을 전래합니다. 근데 이 기약은 산악계통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기원의 산악인데 이 기약이 기약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이 기약이 동시에 이제 불교와 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교도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제 종교 의례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기약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제 중국 남조로 들어가서 이제 산악이 이제 중국 남조로 들어가서 이제 기약이 되고 또 이 산악이 고구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 막 서커스단이 막 이렇게 기예를 하는 막 이런 고분벽화들이 있어요. 이게 산악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기약이 불교 음악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기약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만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춤과 극이죠. 연극이랄까요? 일종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대본이 있는 극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뮤지컬이라고, 고대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기약이라고 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음악이 백제의 미마지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지고, 그리고 752년에 동대사 대불이 이제 완성되면서 이 동대사 대불 개안회라고 하는 대대적인 법회를 열 때 이때 이 기약이 연주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썼던 기약의 가면들, 옷, 신발, 버섯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창원에 남아 있습니다. 정창원의 남창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약은 중국에서는 오악, 중국 남조로 들어가가지고 약간 불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중도 고구려로 와가지고 이제 산악계통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고구려서에서도 불교적인 색채를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불경에서는 이 기약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보살이 연주하거나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한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창원에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 8세기의 큰 사찰에서는 법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법회 흥행을 위해서 이런 기약을 많이 연주했어요. 치연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호류지라든지 뭐 대한사라든지 이런 그 큰 사찰에는 이런 기약을 하면서 썼던 도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동대사인 거죠. 기약에서 쓰는 이제 주로 주된 이제 그 가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바라문, 이제 브라만교 이제 그 우리가 그 인도의 계층에서 브라만이죠. 그 승려 계급이죠. 그래서 이 바라문입니다. 바라문 승려. 여기는 치호왕이라고 하는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극을 할 때 대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대본이 있어서 이제 이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음악에 맞춰서 막 춤추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다 코가 높아요. 코가 굉장히 이게 다 서역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죠. 자, 다음은 이 치도입니다. 여기도 그냥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저기 이렇게 서역에서 온 얼굴이죠. 이 치도는 752년 동대사 대불개안회에서 행도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불개안회라고 하는 법회가 열릴 때 사람들이 이제 열석을 해야 되잖아요. 참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그 참석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약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법회가 있을 때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행진을 이 기약 이런 무용수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치도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치도이죠. 제일 앞에서 이 가장 행렬을 이끕니다. 그럼 이 가장 행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이 입장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도는 수염이 굉장히 풍성하고요. 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역에서 온 게 비록 이제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치도가 선두에 서서 이제 행도가 지나갈 길을 이렇게 쫙 백성들이 막 모여 있으면 이 길을 터서 이게 참석자들의 그 열석을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도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사자물. 유명한 사자물 있잖아요. 근데 사자물을 막 치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공, 금강, 가루라라고 하는 분장을 한 사람들이 행렬을 막 이렇게 이제 이끌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고 음악이 이제 그 허리에다가 이제 그 북을 매달고요. 자그마한 장구 같은 걸 매달고 이게 되게 빠른 박자에 맞춰서 이제 또 다른 행렬팀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 행렬팀은 조금 약간 에로틱한 춤을, 선정적인 춤을 추면서 이 법회, 그러니까 사실 법회하고 에로틱한 춤이 맞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이 행사가 굉장히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흥을 돋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약간 에로틱한 춤을 추는 그 일행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들어옵니다. 바로 그 일행들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인 거죠. 치도가 먼저 앞에 가면 그 뒤를 이어서 오공, 금강, 가루라라고 하는 복장을 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에로틱한 춤, 요거에 맞춰서 빠른 박자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추는데 여기에는 이제 골륜, 오녀, 역사 이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 골륜하고 이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녀라고 하는 이 여성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에로틱한 선정적인 춤을 이렇게 춥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질타라는 이제 그런 춤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법회의 흥을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약간의 연극을 합니다. 또 가장 행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약의 면은 이런 이제 치도부터 시작해서 사자물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서 오공, 금강, 가루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선정적인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선정적인 춤을 추는 사람들이고요.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을 이제 장식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정창원 이 남창희는 바로 이 대불개안회에서 이런 기약을 시연했던 사람들이 썼던 가면들, 앞에 보셨던 건 다 정창원에 남아있는 가면들이고요. 옷입니다, 옷. 실제 남아있는 건 아래의 그림이고요. 위에는 복원을 한 겁니다. 아주 노란 빛깔이 아주 좋은 치자물을 들인 아주 빛깔이 아주 예쁜 이런 포지요. 위에 겉옷입니다. 또 실제로 당시 그 악사들이 연주했던
연주에도 악사, 그러니까 적치,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던 악사가 신었던 버선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정창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게 그냥 이게 옷이 이렇게 딱 팽개쳐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벌, 이거는 오녀가 있는 옷, 이거는 가루라가 있는 옷, 이런 식으로 보자기에 쌓여서 이렇게 보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약할 때 썼던 그 옷을 이렇게 감쌌던 보자기입니다. 가장 오래된 보자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자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겉에는 어떤 옷을 이렇게 감쌌는지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 지금 저희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음악은 단순한 뮤직이 아닙니다. 음악은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대 음악일수록 정치적인 어떤 레파토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권력을 상징하는 음악이 바로 악입니다. 또 음악을 바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바친다라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음악과 악기가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음악, 그러면 뭐겠습니까? 가야금이죠. 가야금, 가야곡. 그러면 신라의 음악, 그럼 뭐가 있을까요? 신라금이 있겠죠. 근데 신라금이 뭐냐? 가야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룩이 투항하면서 가야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신라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제에는 백제금이 있겠죠. 그럼 고구려금이 또 있겠죠. 고구려금이 뭐냐? 바로 현금입니다. 거물현, 거문고. 거문고가 바로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금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야꼬가 되는 거고, 다리시금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리꼬가 되는 거죠. 그럼 백제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구다라고, 그러니까 백제를 일본에 구다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다라, 시코, 구다라, 고토, 이제 일본어는 이제 금을 이제 고토라고 하니까, 구다라 고토, 이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거를 좀 찾아가는 이제 과정입니다. 이제 이 중국에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은 후한 이래로 중국 사회가 분열돼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막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흥망성쇠를 막 거듭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이 다양한 나라를 이제 하나로 통일한 인물이 바로 수문제, 양견이죠. 양견. 이 양견이 380년 만에 중국의 본토를 통일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문제는 새로운 제국을 출범시켜요. 그래서 이 제국에 맞는 질서를 만들고자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을 해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 제도의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국 사회에서 이렇게 그 종묘라든지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그리고 사용되고 난 이후에 사용되었던 음악을 그러니까 제비연자 써가지고 이게 이제 의례에 사용되는 음악을 연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조정에 잔치를 열고 나중 이제 그 뒤풀이로 하는 게 바로 연악입니다. 이 연악으로 칠부기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칠부기가 그냥 단순한 음악의 종류가 아니고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입니다. 이 칠부기에는 바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칠부기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은 수야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국은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또 고려학은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칠부기는 중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 제법 강한 나라들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문제 의도입니다. 수는 이러한 강한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해오는 세계 중심이야.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칠북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음악이나 신라 음악은 이 칠북이 안에도 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대국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 문제는 칠북이를 만들었는데요. 수 양제는 아버지 때보다 조금 더 키웁니다. 그래서 구북이를 만듭니다. 구북이. 예, 그 주변 나라에 2개를 더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백제나 신라악은 아직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구북이. 고구려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십북이까지 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음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뮤직이 아니고 정치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북이 정권, 선비 정권이었던 북이가 6세기대에 오면 동이하고 서이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동이에서 북제가 나오고 서이에서 북제가 나오고, 그래서 둘이 막 갈등을 하다가 북제가 북주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제가 이제 중국을 이제 거의 통합할 좀 됐는데, 여기 북제의 제후국이 바로 양견이에요. 제후가. 양견이 이제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를 세우고,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을 통합해서 380년 만에 중국 대륙을 통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수보다도 먼저 강력했던 게 북주예요. 근데 이 북주가 있었을 때 고구려하고 백제가 자신들의 음악을 북주에게 바칩니다. 또 한인이 서역에다가 세운 국가가 고창국이거든요. 이 고창국이 또 수나라에 또 음악을 바칩니다. 또 수서 음악지를 보면 수나라 때 외가 이제 수와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 음악이 수 음악의 자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수나라에 조공을 오는 나라들의 음악을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음악을 이렇게 자신들의 음악 안에 이제 편입시킨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주변국의 중국의 일적 질서 또는 예약 사상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바친다는 게 예약 사상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수 문제는요, 대단한 열렬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수 문제가 수 제국을 세웠을 때 이 수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했을 때 불교를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살계 불제자 황제라고 칭해요. 그래서 뭐 이제 국서도 불경에서 따와서 막 국서를 쓰고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를 못하면 이 국제 질서의 왕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수나라가 왔을 때.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막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수나라와 통교를 할 때 불교라고 하는 공통 분묘를 통해서 술과 접근을 하거든요. 술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 석상에서 불교와 또 외교라고 하는 이 빈내, 이건 유교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이런 외교의 장소가, 무대가 이 수나라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나 신라나 백제, 고구려는 이 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외교 무대 안에서 불교를 통한 외교 질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악은 시기가 각각 다른 시기에 일본에 전해집니다. 자, 그러다가 7세기 후반에 이제 천무천왕 때거든요. 천무조. 이때 삼국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세기가 돼야 일본이 대보율령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법전을 편찬을 하는데, 그 법전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바로 이 7세기 후반에 이 천무천왕 때 기초적인 작업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왕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악관이 이미 천무천왕 때 만들어졌고, 이때 이 악관에서 삼국악을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국악 중에 이 백제악은 불교 색채가 아주 강한 그러한 음악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백제가 원래 불교 색채가 음악이 있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일본에 들어온 백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불교 색채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세기대에 아악료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악 안에 일본 전통의 악무,
일본의 전통의 안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피리하고 장고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화금, 일본의 금이죠. 화금하고 무희, 춤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음악과 춤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외국악, 그러니까 일본 전통 음악과 외국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외국악에는 중국 음악, 당악,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은 치부성이라고 하는 8성 중에 아악류, 이 아래에 속해 있고 이 아악류에서 다루는 이 음악은 다 아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악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궁중음악이 아니에요. 궁중음악이 아니고 일본 제례 음악과 약간 그 외래 음악을 합친 음악이다. 그리고 이런 아악류의 관리들은 사무를 관장하는 관리들과 그리고 아래에 이 음악을 교수하는 가르치는 선생, 악사, 그리고 이걸 배우는 악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한 500명인데 당시 일본의 그 중앙 관서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대보령의 이 외국악은 이제 자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박은 당악과 삼국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율령에서는 당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악사가 12명, 삼국악은 각각 악사가, 그러니까 악을 가리키는 악사가 4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징을 보면 당악이 월등하게 우세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악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율령국가가 자기적으로 이거를 배치한 거라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상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법전 안에서는 이렇게 자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최초의 율령이 이제 대보율령인데 대보율령의 주석서가 고기이고 이 고기의 작성 연대가 한 730년대입니다. 근데 이 고기의 주석이 오아리다노 키요타리라고 하는 아악류의 관리가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기술에 따르면 이 자박, 외국악이죠. 외국악에서 삼국악의 고려악은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구려악의 내용은 무사는 이제 무용수, 그리고 산악사는 이제 기악하고 같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공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령이 규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백제는 백제 공우사가 있고요. 행적사가 있고요. 한금사. 이 한금사가 다리꼬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백제금은 바로 백제공. 백제금은 한금이 아니고 다리꼬가 아니고 백제공우가 백제금이다. 그러니까 백제를 대표하는 악기는 백제공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신라는 금사와 무사. 그러니까 가장 내용상 가장 풍부한 풍부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풍성함을 보여주는 나라는 역시 백제음악이죠. 백제음악이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가장 간단해요. 근데 이때 신라의 금사는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그러니까 구성을 보면 악기를 가리키는 선생들이 한 3명 정도고, 그리고 무용을 가리키는, 그 나라의 무용을 가리키는 무용 선생이 1명. 그러니까 일본의 아악류의 구성은 악기와 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 식고가 나오는 이 고기가 만들었던 그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악재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악재 개편을 보면 선생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 교습을 받는 악생에 대한 언급이 되는데요. 대당악은 39명, 백제악은 26명, 고려악은 8명, 신라악은 4명, 도라악은 62명.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당악생은 당나라 사람이 해도 좋고
일본 사람이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음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당나라 음악을 연주할 사람이 얼마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삼국악은 반드시 그 나라 출신자가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백제악은 백제에서 기화한 인물이, 고구려악은 고구려에서 기화한 인물이, 신라는 신라에서 기화한 인물이 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일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나라의 음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는 당악은 거의 모른다. 그냥 말이 당악이지 그냥 대충 하는 음악이다. 반면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반드시 그 나라 출신들이 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때 내용을 보면 다 삭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백제악만 6명이 증가하고 도라악이 새롭게 신설되는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도라악은 또 뭐냐? 사람들은 이게 탐락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제주도 사람, 비속 분들은 도라악이 이건 탐락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라악은 도라악이 불교악이라면 뭐 탐락일 수도 있는데 도라악은 기본적으로 기악하고 비슷합니다. 불교악입니다. 불교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불교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불교가 그러니까 기악과 같은 종류의 음악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731년의 음악의 개편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백제악과 도라악이 중시되어 있고 이 두 음악 자체가 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이다. 그리고 왜 이 백제악이 이렇게 불교 음악을 띌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백제 성형이죠. 바로 그 일본에서는 승명왕 때란 말이죠. 흥명천왕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불교의 전례와 함께 음악이 같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음악이 올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불교 음악이 저는 꼭 이렇게 그러니까 백제 음악이 꼭 불교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도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도 불교 전례와 함께 불교적인 음악이 외로 들어갔을 뿐, 백제에는 또 백제 특유의 백제만의 이제 독특한 음악이 있었다고 보고 그 음악은 백제 왕실을 통해서 명맥이 유지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백제 부여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백제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제 부흥운동군을 이끌다가 고구려로 투항해 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흥운동이 실패하고 그리고 나서 백제융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의자왕의 일가들은 다 사비성과 웅진성이 함락되던 660년에 당나라로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낙양에서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을 일본 사신이 봤다고 하거든요. 668년에 낙양에서. 그리고 이제 의자왕의 무덤도 낙양의 북쪽에 있는 북망산에, 왜냐면 백제 귀족들이 북망산에 많이 묻히거든요. 그 묘지명이 요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 의자왕의 직계들은 이제 뭐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이제 뭐 사라지거나 막 이랬단 말이죠. 이제 반면에 일본에 남아 있어요. 성광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제 이 인물은 이제 그 일본서기에 따르면 백제 의자왕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백제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부여융은 백제에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백제로 들어가지만 성광은 일본에 남아 있었고, 이제 이러한 이 백제 의자왕의 자손인 성광을 통해서 그 왕족이 쭉 면면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은 이제 지통천황 때 7세기 후반에 이 백제왕 성광에게 성을 하사합니다. 백제왕씨라고 하는 성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특별 대우를 해줘, 백제왕씨들은. 그래서 이제 이 백제왕씨들을 통해서 백제의 불교 색채가 좀 약한, 원래 이제 백제 음악, 백제 왕실의 음악, 이런 것들은
백제 왕씨를 통해서 일본 사회에 남았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사료로는 이제 백제악, 뭐 범국무, 종종지약, 백제국 풍속무라는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천황이 이제 주재하는 이런 연회에 백제 왕씨들이 범국무를 추기도 하고 또 뭐 백제국 풍속무를 추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항로에 속해 있는 그 불교 색채가 강한 음악이 아니고 이건 백제 왕씨를 통한 전해지는 백제 음악이다. 계통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 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삼국사기 이제 잡지 제사 악조에 있는 기사입니다. 한자를 보면 통전에 이르기를, 통전, 이제 중국의 이제 법전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법률을 모아놓은 건데, 이 백제 악은 이제 그 통전 당나라 때 거죠. 그래서 중종 때, 8세기 됩니다. 8세기 초반입니다. 백제 악이 중종 때 그 백제 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원연간에 단현종 때 기왕범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상경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 백제악을 다시 두어야 합니다라고 주상을 하였다. 이로써 이제 음악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백제 음악이 많이 비었더라. 중국에 남아있는 백제악이 많이 비었더라는 거죠. 왜냐면 백제가 멸망한 지 꽤 됐잖아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한 두세대 정도는 흐른 상태란 말이죠. 많이 비었는데 이제 백제악 지금 이제 두세대가 흘러가지고 백제악을 조금 다시 복원해 보려고 했더니 많이 비었더라 내용이. 이제 그래도 내용을 살펴보자 보니까 무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용수가 두 사람, 백제악은 무용수가 두 사람. 그래서 자대수, 그러니까 자색에 큰 이렇게 소매가 있는 이제 뭐 도포를 입고 이제 또 근육. 그러니까 치마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옷이겠죠. 그리고 장포관을 쓰고 피리를 그러니까 가죽신을 신고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무희는 자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도 쓰고 춤을 췄다는 거죠. 근데 악기로는 뭐가 있냐? 쟁, 적, 도피, 필률. 필률은 아주 이렇게 옆으로 부는 그 아주 음색이 아주 가느다랗고 높은 그런 악기예요. 그리고 고무가 있더라. 그래서 악기의 종류는 네지, 그러니까 당나라와 아주 대동소이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통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백제 악기는 뭐 쟁적, 뭐 필률, 고무 이 정도인데. 일본의 아항료에서 나오는 악기는 백제 고무 그리고 피리 그리고 다리꼬 그리고 무용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략 악기의 구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중에 여기 지금 통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중에 다리꼬는 없어요. 다리꼬는 없는데. 여기서 백제금이 뭐냐, 백제금. 이제 그 힌트가 바로 또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헤이안 시대 때 그 사전을 편찬해요. 사전을 편찬합니다. 사전을 편찬, 그 사전 이름이 외명유치초 또는 이제 뭐 화명유치초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전에 따르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이 고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시 한호초에 이르기를 고무는 백제금이다. 고무가 백제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양시 한호초라고 하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백제금을 고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고무의 다른 이름말을 구다라노 고토, 구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제금이 고무가 된다면 다리꼬, 한금은 마함의 금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금은 고구려를 대표해요. 왕산악이 뭐 하기 추는 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만드는
뭐 이게 중국의 이제 쟁을 보고 만든 게 바로 이제 뭐 검은고 현금이다라고 하죠. 고분벽화에 이제 비천이 이제 검은고를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공우가 바로 이겁니다. 유명한 공무도학. 뭐 고구조선의 뭐 광리자고가 어떤 어부가 이제 그 미친 어부가 이제 물에 빠지는 거를 이렇게 보고 뭐 이제 그 지었다는 그 음악 노래가 뭐 공무도화가 뭐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부라 뭐 이제 그대여 저 강을 건너지 마소 막 이제 이거죠. 이게 공우를 타면서 부른 노래였다는 거죠. 그 공우가 바로 이 공우입니다. 그래서 공우는 원래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와공우, 수공우, 뭐 봉수공우라고 하는데 다 하프입니다. 오늘날의 하프의 조형이다. 이 공우도 서역에서 건너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같이 건너온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세워서 이제 다리 양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고 하프처럼 이렇게 뜯는 악기입니다. 정창원에는 이 공우가 2점이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칠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공우하고 그냥 칠만 되어 있는 공우인데 그냥 이제 이 공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언급이 없어서 이걸 이제 고구려 뭐 백제에서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일본인들은 이 공우를 백제 금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창원 특별 전시회를 가면 이 공우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하프예요. 큰 하프인데 전시가 되어 있고 이 복원된 이 공으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정창원 특별전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우가 바로 백제금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금입니다. 신라금. 이 신라금은 바로 쇼무천왕이 이제 죽고 49제 때 동대사 비로자나불에게 희사했던 600여 점의 보물 중에 2점, 신라금 2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진보장 문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금루 신라금 1장, 하나, 또 여기 금루 신라금 하나, 이렇게 2개가 정창원에 처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신라금이 있습니다. 정창원에. 근데 이 신라금은 쇼무천왕 그 49제 때 희사된 그 신라금이 아닙니다. 이 신라금은 중간에 그러니까 이 국가진보장은 워낙 이렇게 훌륭한 보물들이 많다 보니까 해안 시대까지 일본의 황실에서 이걸 많이 천황가에서 많이 빌려가요. 연애가 있을 때 막 빌려가가지고 아무리 철저하게 이걸 관리를 해도 뭐 권력자가 빌려갔는데 반납을 안 하면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반납이 안 된 물건이 굉장히 많다. 근데 신라금도 사실은 빌려가가지고 반납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창원 쪽에서 빨리 이거 반납해주세요 했더니 그쪽에서 아마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잃어버려가지고 대체품을 만들어가지고 해안시대 대체품을 만들어서 823년에 이걸 다시 대체품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라금이라고 했으나 이 신라금은 12줄이다. 12줄. 이건 가야금이다. 그래서 신라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금을 의미하고 신라를 대표하는 음악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창원은 이외에도 그 악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쇼무천왕이 특별히 애정했다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진보장에 들어있는 오연비파입니다. 뭐 이제 뭐 신라 음악의 뭐 샹국사에 보면 신라 악기 중에 향비파, 뭐 비파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비천들이 뭐 가맘이라든지 비파라든지 이걸 굉장히 많이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악기들도 고구려 신라, 백제에 기록은 안 돼 있으나 또 용봉대왕록의 신선들이 뜯고 연주하고 있는 거에도 이제 이런 비파도 나오고 뭐 와공우도 나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악기들이 정창원에 이렇게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정창원에 전해지는 상구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연속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